93조 원. 단 한 번의 계약으로 중동 전체를 뒤흔든 숫자입니다.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수십 년간 쌓아온 아성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해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설계도 한창 없이 시작한 나라가 세계 최강 방산, 강국들을 제치고 중동의 심장을 움켜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브래드 콜터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 국방부 방산조달 정책팀에서 20년, 이후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글로벌 디펜스 인사이트에서 7년을 일했습니다. 나토 파트너십 무기 조달 협상에만 30건 넘게 참여했고, 세계 주요 강산 전시회라면 어느 곳이든 제 명함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방산 시장 27년, 저는 그 세월이 저를 완성된 전문가로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단 2주가 걸렸습니다. 장소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세 나라의 방산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이스라엘.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세계 방산의 축이었습니다. 한국 보고서는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굳이 꺼내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한국 방산이라면 저는 이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빠르게 습득해 저렴하게 생산하는 나라. 납기는 빠르지만 독자 기술은 부족한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 20대 인턴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콜터 박사님, 한국 방산 요즘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저 어제 관련 기사 읽었는데 소름 돋았어요. 저는 서류에서 눈도 들지 않고 짧게 대꾸했습니다. 유행은 지나가는 법이야, 사라.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정작 유행처럼 사라진 것은 제 편견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편집장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습니다. 브래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93조짜리 방산 계약을 맺었어.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야. 직접 한국에 가서 이 계약의 실체를 파헤쳐봐. 진짜인지 거품인지.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주면 충분하다. 거품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된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이미 반박 논리를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K방산 관련 자료들을 꺼내 훑었습니다. 서류들을 읽으면서 저는 줄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미국산 핵심 부품 의존도, 독자 엔진 기술 부재, 전투 실증 경험 부족. 제가 쓸 기사의 뼈대는 이미 비행기 안에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걷히고 한반도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K방산 신화의 실체를 밝힌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된 공항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터미널, 빠르고 정확한 입국 심사, 공항 내 곳곳에 설치된 안내 시스템. 이 정도 인프라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방산이 좋은 건 아니지. 공항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 김정은 씨였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셔츠 차림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콜터 박사님, 환영합니다.
일정표는 이미 이메일로 보내드렸고 번역 자료도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그의 첫인상에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 적다. 그리고 그 적은 말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속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와 강한 방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날 저녁, 정은 씨가 데려간 식당에서 저는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뚝배기에서 펄펄 끓는 붉은 국물, 한술 넘기는 순간 혀가 알싸하게 달아오르면서 이상하게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정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방문하실 공장은 조금 특별합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짧게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특별하죠? 정은 씨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압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금세 잠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세계 방산 뉴스를 훑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브뤼셀에서도, 텔아비브에서도 그 루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맞은 첫 아침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위로 아침 안개가 깔려 있었고, 저는 커피잔을 들고 한참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레는 것도 아니고 긴장하는 것도 아닌 뭔가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오래된 확신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담당자와의 첫 공식 면담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은 씨가 운전하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보며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면담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공식적인 수치, 준비된 자료, 매끄러운 응대. 저는 그것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포장된 홍보 자료군. 실체는 현장에서 봐야 한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짐 해리슨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미국 방산업계 로비스트.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골프 약속을 잡는 사이였는데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화를 해왔습니다. 브래드, 잘 도착했어. 서울 날씨는 어때?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 여유가 불편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야. 거기 있는 동안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해. 알지? 우리 오래된 사이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안부 전화치고는 타이밍이 묘했습니다. 정은 씨가 룸미러로 제 표정을 살짝 확인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싱크탱크 동료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물어볼게. 내가 한국 방산 긍정적으로 쓰면 이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수화기 넘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거기서 뭔가 나왔어? 저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데이비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조심해. 이쪽 시장에서 한국이 커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도록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 DC를 떠나기 전에 짐 해리슨이 건넨 말이 떠올랐습니다. 브래드, 객관적으로 써야지.
거기 가서 김치에 홀리면 안 돼. 그때는 그냥 농담처럼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훈 씨가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건넨 말도 뇌리에 걸렸습니다. 박사님, 이 시장이 커지는 걸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취재하시다가 이상한 연락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누군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을 보고 쓴다. 그것이 27년의 원칙이다. 그 문장을 쓰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27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원칙이 처음으로 의지의 대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5시 30분, 저는 창원행 고속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훈 씨는 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뜨거운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없이 한 잔을 건네는 그 모습에서 저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기차가 어둠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산업단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빛 아래 불을 밝히고 돌아가는 공장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공장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마침내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방산 전문가로서 수십 개의 공장을 방문해온 저였지만 이 공장의 첫인상은 달랐습니다.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조용했습니다. 방산 공장 특유의 소음과 분주함 대신 정밀하게 통제된 움직임들이 가득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공장 관계자가 저를 생산 라인으로 데려갔습니다.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포신들이 컨베이어 위에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정확하게 튀었습니다. 로봇팔과 사람의 손이 완벽하게 협응하며 움직였습니다. 소리도, 동작도, 모든 것이 군더더기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붙잡은 것은 그 장면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시계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초침을 눈으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포신 하나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40초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40초.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옆에 공장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라인 월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라인 하나에서 월 30문 생산 가능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라인은 3개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동일한 물량을 미국의 방산 공장에서 생산하려면 최소 8개월이 걸립니다. 독일도 비슷합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협상 현장에서 확인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이상하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받아 적는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산 라인 한쪽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안전모 아래로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발음이 유창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포신 강도 기준, 내열 코팅 방식, 자동화 공정 비율. 그는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근거를 명확하게, 어떤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아시아,
공장이 아닙니다. 공장 한쪽 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무기가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방산 공장 현수막에서 이런 문장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의 공장에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점심시간, 공장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생산 라인의 정밀한 소음과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정은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 일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정은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창원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열차 안,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공장에서 받아 적은 수치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적어놓은 반박 논리와 그것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반박 논리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어제 공장에서 받아 적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신 하나에 40초, 월 생산량 90문, 자동화 공정 비율 73%, 납기 준수율 99.3%.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동료 짐 버클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짐, 나 어제 창원 공장 다녀왔어. 예상보다 수준이 높아. 수치가 심상치 않아.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브래드, 거기서 김치라도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냐? 현지에 며칠 있으면 다 좋아 보이는 법이야.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저 역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라 인턴에게 유행은 지나가는 법이야 라고 했던 저. 비행기 안에서 반박 논리를 미리 정리하던 저. 그런데 지금 짐의 그 말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걸렸습니다. 짐, 나는 지금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숫자를 말하는 거야. 짐은 여전히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숫자도 출처가 중요하지. 한국 정부 발표 수치 아냐. 그쪽에서 유리하게 편집했을 수도 있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짐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늘 그렇게 생각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제가 본 것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잰 시계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장에서 확인한 수치들을 미국, 독일, 프랑스 방산기업의 공개 자료와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모은 자료들을 펼쳐놓고 비교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객관적인 비교 수치에서 K9, 자주포의 생산 효율은 독일 자주포, 대비 1.8배였습니다. 납기 속도는 프랑스 자주포, 대비 2.3배. 단가 대비 성능 지수는 미국 자주포를 40% 이상 상회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분석하고 있었던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팩트를 보는 건가?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건가? 짐의 말처럼 현지 분위기에 휩쓸린 건 아닐까? 27년 경력의 전문가가 이틀 만에 흔들린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나 어제 그 공장 바닥에서 땀을 닦으며 기술 사양을 설명하던 30대 엔지니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홍보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드는 것에 대한 진짜 자부심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짧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이 제 27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쓴 가장 용기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은 씨가 저를 LIG 넥스원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의 혼란을 마음 한켠에 눌러두고 냉정한 관찰자 모드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연구소 브리핑룸에서 담당 연구원이 천궁 2호 시스템의 기술 사양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비판적 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화면에 데이터가 올라오는 순간 저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표적 탐지 반응 속도, 미국 패트리엇 시스템 대비 37% 빠른 수치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 수치, 어떤 조건에서 측정된 겁니까? 연구원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실전 환경과 동일한 전파 교란 조건 하에서 측정한 수치입니다. 관련 시험 보고서 원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수치는 일관되게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건물을 나서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짐 해리슨이었습니다. 브래드, 오늘 LIG 다녀왔지? 그쪽 데이터 너무 고지곳대로 믿지 마. 우리 쪽 분석에 따르면 상당 부분 과장된 수치야. 저는 멈춰 섰습니다. 짐, 너 내 일정을 어떻게 알아? 짧은 침묵. 이쪽 업계 좁은 거 알잖아.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정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은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일정, 외부에 알린 적 없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단단하게 박혔습니다. 누군가 제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가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 카페에서 짐 해리슨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여유로운 미소. 그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브래드, 오랜 친구로서 솔직하게 말할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K방산 띄워주는 기사 쓰면 우리 쪽 컨설팅 계약 전부 날아가. 너도 알다시피 글로벌, 디펜스 인사이트 주요 클라이언트가 어디야? 미국 방산 대기업들이잖아. 그 사람들 심기 건드리면 너 커리어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짐,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해리스는 웃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야. 현실을 말하는 거지. 우리 20년 친구잖아. 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친구. 맞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저는 이 사람이 방산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덮는 것, 유리한 수치만 부각하는 것, 그것이 해리슨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그것을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해리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기사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저는 워싱턴 DC에서 중요한 네트워크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커리어에 타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운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진실을 외면하고 편한 결론을 써버린다면 저는 앞으로 제 이름 앞에 붙은 전문가라는 수식어를 어떤 얼굴로 달고 다닐 수 있을까? 그것이 진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일단 기사를 씁니다. 제가 본 것, 확인한 것, 수치로 검증된 것만으로 초안을 작성합니다. 감정도, 외부 압력도, 해리슨의 경고도 일단 옆에 치워두고
오직 팩트만으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창원 공장 생산 수치, LIG 넥스원 천궁 2호 반응 속도 데이터, 납기 준수율 통계, 문장들이 빠르게 쌓였습니다. 저는 집중했습니다. 3시간 후, 초안 15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은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생산 효율성과 납기 속도를 긍정적으로 다루되, 원천 기술 독자, 개발 역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를 남겨둔 내용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최대한 균형을 잡으려 한 초안이었습니다. 정은 씨는 조용히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씩.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 그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제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것 하나만 먼저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공식 통계 자료였습니다. 2010년대 이후 국내 방산 핵심 기술 독자, 개발 비율 추이. 저는 수치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78.3%. 2023년 기준 한국 방산 핵심 기술 독자, 개발 비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읽었습니다. 제 초안의 핵심 의문 전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수치를 바라보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40%대였던 수치가 2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자주포 핵심 엔진, 미사일 탐색기, 사격 통제 시스템, 하나하나 독자 기술로 채워진 목록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초안의 첫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삭제 키를 눌렀습니다. 정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새 녹차를 끓여 제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27년 동안 방산 시장을 분석해왔다는 사람이 공식 통계 하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제를 세웠다는 것이,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랜 편견의 결과였다는 것이, 초안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를 쓰다 말았습니다. 뭔가 자꾸 걸렸습니다. 문장이 앞으로 나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때 편집장 마이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브래드, 해리슨 측에서 법적 문제 소지를 언급하며 원고 방향 조정을 요청해왔어. 일단 좀 더 중립적인 시각으로 써줄 수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었습니다. 해리슨의 아빠, 편집장의 조정 요청, 쓰다만 초안, 78.3%라는 수치. 머릿속에서 이것들이 뒤엉켰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실패 후 저는 깊은 자기의심에 빠졌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방산 기자 초년 시절, 미 국방부 무기 조달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취재 압박에 굴복해 핵심 사실 하나를 빼고 기사를 냈습니다. 보도 이후 그 빠진 사실이 다른 기자에 의해 밝혀졌고, 저는 신문사 내부에서 조용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혼자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감각,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 그 감각이 지금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2칸을 나눠 적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는 이유와 포기하지 않는 이유. 포기하는 이유 칸에는 빠르게 내용이 채워졌습니다. 컨설팅 계약 손실, 워싱턴 DC 네트워크 훼손, 해리슨의 법적 위협, 편집장의 요청. 포기하지 않는 이유 칸에는 한동안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새벽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좀 흔들리고 있어.
아내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진실 쪽을 선택했잖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울의 새벽빛이 창문으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 바닥에 뜨거운 녹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은 씨였습니다. 몇 시인지도 모르고 복도를 지나다가 제 방 불빛이 켜진 것을 보고 조용히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녹차를 들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향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사님,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일정에 없던 자리입니다만 꼭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정은 씨가 데려간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방산연구소였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그곳은 거대한 복합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아담한 3층 건물. 오래된 느낌이었지만 단정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벽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로 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대한 기계 앞에 서 있는 모습들, 손에 설계 도면을 들고 무언가를 논의하는 모습들. 저는 걸으면서 그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얼굴들이 젊었습니다. 그리고 눈빛들이 선명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머리가 희었습니다. 손등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선명하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은 씨가 조용히 소개했습니다. 이승철 박사님이십니다. 한국 방산 1세대 개발자이십니다. 박사님의 연구팀이 K9, 자주포, 초기 설계의 기반을 만드셨습니다. 이승철 박사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박사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1970년대 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산연구소에 발령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뭔가 이분의 이야기는 노트에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계도도 없었고 참고할 기술 문서도 없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당신들 수준에 맞는 무기를 사면 됩니다. 박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도면을 스스로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밤새 그리고 틀리고 지우고 또 그렸습니다. 계산기도 변변치 않던 시절에 수십 명이 각자 계산을 나눠서 했습니다.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분석으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박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장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노트였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노트.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10권, 20권, 30권. 책장 한 칸을 가득 채운 노트들이 제 앞 탁자 위에 쌓였습니다. 전부 손으로 쓴 설계 노트입니다. 제 것만 이 정도고 당시 연구팀 전체 것을 합치면 수천 권이 됩니다. 저는 가장 위에 놓인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손글씨들, 수식들, 수정한 흔적들, 지우고 다시 쓴 자국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콜터 박사님, 당신 나라도 처음엔 없었습니다. 독립 초기 미국도 유럽 강대국들로부터 기술을 배우며 시작했지요.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훈 씨가 이 연구소에서 이승철 박사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박사님이 직접 보리차를 끓여오셨습니다. 누렇고 구수한 차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말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도록 제 눈에 남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방 안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들고 처음부터 다시 구조를 그렸습니다. 가운데 크게 적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그리고 그 주변으로 세 개의 축을 세웠습니다. 첫째, 기술 이전의 진실. 둘째, 납기와 신뢰의 실체. 셋째, 사람과 집념의 역사. 정훈 씨가 방으로 들어와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을 하시는군요. 정훈 씨, 아랍에미리트 방산협력 담당 협상팀 관계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정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5분이 지나지 않아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인터뷰 잡았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돌아와 한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 해리슨의 방해 공작, 기사 소재로 쓴다. 정훈 씨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방해자의 존재야말로 이 취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덮으려는 진실이라면 그게 바로 써야 할 진실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산협력 담당 협상팀 한국 측 관계자 박성진 씨와의 인터뷰 자리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박성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에 먼저 요청했습니다. 저는 펜을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미국에 먼저요? 네. 기술 이전을 포함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도 유사한 요청을 했습니다. 역시 거절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조건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한국은요? 박성진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이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 두 문장이 93조 원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박성진 씨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방산협력 계약 이행률 100%, 납기 준수율 99.3%, 기술 이전 성실도 평가 최고 등급, 현지 합작 생산 공장 설립 약속 이행 기간 예정보다 4개월 단축. 그날 오후, 저는 호텔 방에서 세 나라 방산 담당자들과 연달아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폴란드 방산협력 담당관 야체크, 호주 국방부 조달 담당 앤드류, 루마니아 방산협력팀 안드레이.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의 대답이 본질적으로 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산 무기를 오랫동안 사왔습니다. 그런데 납기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보다 평균 14개월이 늦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앤드류가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 조항이 계약서에 있어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서방 국가들과의 계약에서 반복됐습니다. 한국은 계약서보다 더 많은 것을 이전해 줬습니다. 안드레이가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직원들이 우리 현장에 직접 와서 함께 일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납품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엔지니어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화상 화면이 꺼진 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납품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엔지니어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것은 방산 계약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정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기술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납기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을, 유럽을, 오세아니아를 움켜쥔 진짜 이유는 신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함께 문제를 푸는 것,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것, 그것이 한국 방산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기사 초고를 빠르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장들이 막힘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브래드, 지금 당장 얘기해야겠어. 해리슨 측 법무팀에서 우리 쪽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왔어. 내 원고가 특정 방산기업에 대한 편향된 서술을 담고 있어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야. 원고 출판, 일단 보류야.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어떻게 법무팀이 내용을 알고 있지?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나도 몰라. 브래드, 미안해. 일단 본사 결정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아랍에미리트 방산협력 담당관이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콜터 박사님, 죄송합니다. 상부 압력으로 인해 인터뷰 내용 공식 인용을 철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은 씨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전 직장 방산기업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브래드 콜터와 거리를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거리로 나갔습니다. 목적지 없이 걸었습니다. 어느 골목을 꺾어 들어가다가 작은 공원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거기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벤치 옆으로 한국의 평범한 밤이 흘렀습니다. 편의점에서 과자 봉지를 들고 나오는 대학생,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직장인. 저는 이 싸움이 기사 하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정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압박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저에게 괜찮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든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때 이승철 박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박사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콜터 박사님, 1970년대에 우리가 포기했다면 지금 없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승철 박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단정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전화 한 통이 전부였는데 박사님이 직접 서울까지 오신 것이었습니다. 박사님이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보자기를 탁자 위에 놓으셨습니다. 안에는 보리차 재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아무 말 없이 전기 포트에 물을 올리셨습니다. 차가 끓는 동안 박사님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1983년이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포탄 신관 설계를 완성했을 때였습니다. 3년이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승인 단계에서 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박사님이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때 저는 연구소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3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으니까요. 거기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으셨습니까? 박사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없는 것이고, 버티면 언젠가는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보리차가 완성됐습니다. 박사님이 잔에 따르셨습니다. 구수한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콜터 박사님, 당신은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썼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봐요. 커리어도, 네트워크도, 신뢰도.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콜터 박사님, 진실을 쓰지 않았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그 질문이 제 가슴 한가운데에 꽂혔습니다. 박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래 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사님 앞에 섰습니다. 박사님, 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의 입가에 아주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사님은 말없이 방을 나서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복도를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집장의 보류 통보도, 해리슨의 법적 위협도, 인터뷰 철회도 모두 옆에 두었습니다. 저는 브래드 콜터 개인입니다. 27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제 이름으로 낼 수 있는 독립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는 정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 씨, 저 혼자 독립 발행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은 씨는 빠져 있어도 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 씨. 정은 씨가 30분 후에 방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마지막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수치를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용 출처를 재점검했습니다. 해리슨의 공작 시도는 사실 관계만을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감정을 빼고 팩트만 남겼습니다. 작업이 끝난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첫 문장은 제가 서울에 도착하던 날 비행기 안에서의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승철 박사님의 손글씨, 설계 노트들이었습니다. 발행 플랫폼 화면을 열었습니다. 원고를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나는 27년 동안 틀렸다. 그리고 한국이 옳았다. 저는 발행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27년의 커리어, 워싱턴 DC의 네트워크, 컨설팅 계약들, 해리슨의 경고, 편집장의 보류 통보, 그리고 이승철 박사님의 뒷모습이 지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시던 그 단단한 뒷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지나갔습니다. 편견이 가장 위험한 무기야. 그리고 정은 씨의 말이 지나갔습니다. 사실이 가장 강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발행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상하게 심장이 조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출렁이던 물이 마침내 잔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은 씨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공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림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은 씨가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퍼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났을 때 조회수는 10만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란히 앉아 숫자가 올라가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정은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 이만 가겠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은 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조회수가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100만이었습니다. 6시간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리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도 소리 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됐어. 저는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내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울고 있구나.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아침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파이낸셜 타임스가 제 원고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로이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 매체가 이 기사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다고 썼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산 협력 담당관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콜터 박사님, 압박이 사라졌습니다. 공식 지지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철 박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박사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2글자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승철 박사님의 손글씨, 설계, 노트 수천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아무것도 없던 시절, 밤새 손으로 그린 그 도면들이, 그것이 지금 이 2글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해리스는 그날 오후 조용히 서울을 떠났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브래드, 우리 지면에도 싣고 싶어. 가능해? 가능해. 단 한 글자도 수정 없이.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날 저녁, 정은 씨와 저는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캔 맥주 2개를 샀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캔을 부딪혔습니다. 맥주가 차가웠습니다. 서울의 밤이 강 위에서 빛났습니다. 93조 원. 처음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숫자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원고가 발행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회수 300만, 공유수 47만, 댓글 2만 3천 개. 파이낸셜 타임스 인용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영국 방산 전문 매체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독일 슈피겔이 관련 기사를 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K방산의 부상은 서방 방산 산업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씌웠습니다. 정은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프린트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아침 한국방위사업청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 실적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단일 연도 기준으로 이전 최고 기록을 40% 이상 경신한 수치였습니다. 계약 체결 국가 수도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중동,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대륙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은 씨, 이건 시작이군요. 정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시작입니다. 그날 오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보좌관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콜터 박사님, 다음 달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제는 미국 방산 수출 경쟁력 저하 원인 분석입니다. 출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연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훨씬 일찍 알아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3조 원짜리 계약은 그 이후로도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은 10년 장기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협력 의향을 타진해왔고 카타르와 이집트도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한국과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고 루마니아가 공동 생산 협약을 맺었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방산 아카데미에는 외국 엔지니어들이 기술 연수를 받으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 동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그들이 배우러 온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청문회 증인석에 앉아 의원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콜터 박사,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깐 마이크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만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그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청문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싱크탱크를 나왔습니다. 27년을 일한 글로벌 디펜스 인사이트를 사직하고 독립연구소 아시아 방산 리뷰를 차렸습니다. 해리슨의 네트워크도 없었습니다. 대형 컨설팅 계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제 목소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정은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저 독립했습니다. 방산 홍보 컨설팅 회사 차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크게 웃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뭡니까? 이승철 박사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진성 컨설팅, 진짜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진성, 진짜 목소리. 그것이 정은 씨다웠습니다. 정은 씨와 공동 저서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승철 박사님의 손글씨, 설계, 노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첫 인턴이 들어왔습니다. 22살 청년이었습니다. 첫날 면접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이 왜 이렇게 강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사라 인턴이 제게 똑같은 맥락의 말을 했을 때 저는 핀잔을 줬습니다. 지금 저는 그 질문이 얼마나 정직하고 중요한 질문인지 알았습니다. 잘 왔습니다. 한국에 가봤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세요. 책보다 현장이 먼저입니다. 그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묘소 앞에 섰습니다. 버지니아의 작은 묘지였습니다. 겨울 풀이 짧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낮고 회색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엔 제대로 쓴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정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사님, 이번 주 서울 오실 수 있으신가요? 이승철 박사님이 같이 밥 먹자고 하십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갑니다. 설렁탕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은 씨의 답장이 왔습니다. 이모티콘 하나였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없는 남자가 보낸 첫 번째 이모티콘이었습니다. 저는 차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지니아의 겨울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서울이 그리웠습니다. 그것이 저 브래드 콜터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편견은 조용합니다. 우리는 편견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것이 편견의 가장 무서운 속성입니다. 저는 27년간 방산 전문가로 살면서 제 안에 편견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편견을 조용히 부수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밤새 손으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신뢰를 얻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기적이 아닙니다. 이승철 박사님 세대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손으로 그린 설계도 위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라인을 지킨 위에 정은 씨 같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은 신념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93조의 진짜 정체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가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시작해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시절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앞에서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깊은 존경을 느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신뢰를 얻었는지 그 진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저 브래드 콜턴은 오늘도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렁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